시작합시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이 통신 계층에서 어떤 레이어에서 암호 기술을 적용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통신 환경도 있어요. 그거를 간단히 소개하고 나중에 이 애드혹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한 2, 3주 걸쳐서 설명할, 후반부 가서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통신은 어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통신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도 그렇고 기지국들 다 설치해 가지고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종종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가 있고 또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통신이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구조 활동하러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통신 시설을 다 설치한 다음에 뭔가 할 수는 없죠. 또 어떤 군사작전 하는데 군사작전 하면서 통신 기지국 세우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통신, 먼 거리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애드혹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애드혹 네트워크는 그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드들 간에는 무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선 통신은 어떤 제한이 있냐면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겠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통신하고 싶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신호를 거기까지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애드혹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기본적으로 홉 바이 홉 노드끼리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홉 바이 홉 통신이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 노드들이 이제 어떤 수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라우터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우리 보통의 통신에서는 사용자는 그냥 메시지를 보내고 받기만 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내가 여기에 들어간 사용자이면 나는 내 메시지를 보내고 내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협조를 안 해주면 네트워크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요 애드혹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 가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개한 거는 앞에 봤던 홉 바이 홉 통신이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런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본적인 통신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필요한 암호 서비스, 그리고 그게 어떤 레이어에서, 통신 계층 측면에서 어떤 레이어에서 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평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문. 그래서 평문은 우리가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거나 또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평문이라고 그래요. 평문. 그런데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조작을 하게 됩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암호문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한글 문서는 평문입니다. 아래 한글 뷰어만 있으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데이터가 암호화됐으면 아래 한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죠. 풀기 전에는. 그래서 평문 있고 암호문이 있고,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암호화한다 그러고요.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한다 그럽니다. 복호화.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근데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할 때 반드시 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키. 저거를 암호 키라 그러고요. 그 용어가 있는데 메시지를 안전히 유효하게 기술과 학문을 암호 기술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암호문부터 평문을 추정하는 기술을 암호 해독 기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암호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요쪽에 제 나름대로는 저는 암호 기술자다. 별로 기술자는 아닌데 그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암호 해독 쪽은 제가 잘 안 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암호 해독하고 해킹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 수업에서는 이쪽 내용은 거의 안 다루고 이쪽 내용을 위주로 암호 기술, 어떤 기술이 있냐. 물론 해독 기술도 그냥 조금씩 소개를 하는데 주로 이쪽으로 이제 하고요. 암호 해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학, 뭐 이런 이론 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하고요. 암호 기술도 되게 기본이 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들은 또 수학 쪽에서 많이 하고요.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들은 저같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해독 기술이나 이런 쪽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고요. 암호 기술을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 이 한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 암호 기술은 볼렛프루프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해결책이 이걸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기술인 거죠. 특히 여기 써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보완하기 힘든 게 소셜 엔지니어링이에요.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내부 관리자를 한테 한 돈을 줘서 정보를 빼달라. 그거는 암호 기술 아무리 강한 걸 쓰더라도 그 사용자가 그 기술을 풀 수 있는 키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컴퓨터 갖고 암호 해독하느니 돈 좀 주고 내부자한테 정보를 얻어오는 게 더 싸고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같은 것은 암호 기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이런 기술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문제는 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너 그런 거 하면 20년 산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안 하게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발생을 하겠죠. 살인을 하면 사용된다고 하는데도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법이 있더라도 또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암호 기술을 써서 정보 보호를 할 때 정보 보호할 때도 가장 힘든 점은 저런 공격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어떤 정보를 흘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암호 기술을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쓰는데 뭐 맨날 인증서 문제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인증서 자체에 뭐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것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술은 맞는데 그 기술을 제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또는 다양한 다른 어떤 공격들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하나마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구현했는데 키보드로 패스워드 치는데 다 가져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요. 또 비전문가가 직접 설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정부 기관에서 만든 것들도 어떻게 가다 보면 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못 보겠지 하고 해놓으면
그거는 뭐 하루면 다 깨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괜히 암호 기술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지 말고 기존의 암호 기술을 가져다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암호 기술을 직접 어떤 공부하는 차원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응용에다가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구현한 알고리즘 쓰지 마시고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좁은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 쓰냐를 잘 보고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큰 의미에서는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교과목 오늘 배우는 노트에서 4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총칭하기 위해서 암호 알고리즘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맨 위에 있는 대칭과 비대칭, 메시지를 암호하고 복호할 때, 비밀성을 위해서 암호하고 복호할 때 쓰는 그 알고리즘만 암호 알고리즘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는 대칭키, 키를 써서 메시지를 암호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은 좁은 의미에서 좀 설명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즉, 키를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그때 쓰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는 모두 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이 항상 2개가 필요한 거죠. 평문과 키. 그러면 암호문이 나오고, 암호문하고 키를 넣으면 다시 평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그 요구사항은, 완전성 요구사항은 M을 K로 암호화해가지고 나온 C를 다시 K로 풀면 M이 나와야 되겠죠. 저게 안 나오면 쓸 수 없지. 내 메시지 잘 암호화해놨는데 나중에 풀면 내가 암호화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다 깨져버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암호화의 안전성은 이 암호화 함수의 비밀성에 의존하면 안 되고 키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 자체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 공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만 공개가 안 돼? 키. 그러면 키만 알고 있는 사람이 풀 수가 있는 거죠. 키를 모르면 못 푸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아주 오래전에 1800년도에 이 사람이 제안했어요. 이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도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지나야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키 대신에 알고리즘 비밀성에 의존하는 알고리즘도 썼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한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제한적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냐? 독일군이 썼던 이 이름이 뭐지? 그거예요. 엔니그마? 그 장치인데, 그것과 관련된 영화. 이 영화도 재밌는데. 근데 이 영화가 다 허구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취득한 그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영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거짓말 사기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빼낸 게 아니라 영국에서 빼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역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내가 이 똑같은 기기만 갖고 있으면 그 메시지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한적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을 내가 알고 있으면 메시지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군대에서 있는 모든 사용자들,
암호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기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계를 독일군도 쓰고 영국군도 쓰겠다.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RSA 쓰고 미국에서도 RSA 쓰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써요. 그래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현대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 뭐만 달라. 각 그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쓰는 키가 다른 거예요. 그 키만 노출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한적 알고리즘을 쓰겠다. 그러면 100명 간의 어떤 통신을 하고자 하면은 알고리즘이 몇 개 필요해?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현대 키 의존 알고리즘은 여기 있는 사용자와 저하고 1대1로 비밀성을 유지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겠다 하면은 알고리즘은 다 똑같은 걸 쓰면 돼. 근데 키는 몇 개 필요하겠어? 여기 65명이면 65개가 쓰면 되죠. 그러면 나랑 이 친구랑 암호하는 메시지는 옆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고리즘을 뭘 쓰는지 알아도. 그래서 현대에는 키 의존 알고리즘이 돼야 된다. 물론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허점이 발견되기가 쉽겠죠. 어떤 문제점들이. 네. 근데 그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아주 착한 저 같은 공학자들은 그걸 보고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라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발견해놓고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쓰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 20년 동안 공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고 있고 문제가 보고된 바가 없어.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개를 하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강화시키는데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필요한 정도 있고. 왜? 우리는 100개, 1000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죠. 다 다른 알고리즘 100개 만들면 소프트웨어도 100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알고리즘은 키에 의존한다. 키만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뭐 키는 디지털이니까 비트가 되겠죠. 뭐 몇 비트짜리 키. 뭐 이런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 얘기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이건 수학도 아니죠. 수학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아까 요게 필요하다고 했죠. 요게. 즉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암호문 나온 것을 다시 풀면 원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요 함수가 이런 기능들을 하려고 그러면 요 E와 D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역함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암호할 때 플러스 3 한다. 그러면 복호할 때 뭘 하면 돼? 마이너스 3 하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만들려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는 함수를 만들려면은 전단사 함수가 돼야 돼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아마 이게 대학교 전에도 배웠던 수학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정의역, 치역이 있을 때 만약 정의역이 있는데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함수로 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수를 1부터 100까지 받는다. 그럼 1부터 100까지 받았을 때 다 어떤 값을 내놔야 되는 거지. 55는 값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는 아니고. 그런데 전사함수는 치역으로 다 매핑이 돼요. 치역으로 매핑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사함수는 한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도 하나만 가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갔을 때 요거는 여기로 가야 되면 되죠. 그럼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건데 그 역을 할 때 아무나 못하게끔 하는 거죠. 키가 있어야 가고 키가 있으면 다시 역을 할 수 있고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는 거죠. 안전성은 또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키는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반드시 키가 이제 쓰인다는데 키도 용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된 모든 종류의 키는 그냥 암호 키라고 하는데요. 보통 암호 키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요. 많이 쓰는 용어는 요 세 가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용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얘기하고 요 얘기를 하고 좀 앞으로 다시 갔다 올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중에 키를 두 사용자가 있어요. 두 사용자가 있는데 키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하는 사람이 쓰는 키랑 복호하는 사람이 쓰는 키가 같은 경우예요. 암호할 때 쓰는 키랑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다. 그런 시스템을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랑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대칭 아니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 똑같은 키를 쓰는 경우, 다른 키를 쓰는 경우. 암호와 복호할 때. 그거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암호하는 사람하고 복호하는 사람이 똑같은 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키는 우리가 비밀키라고 그래요. 비밀키. 비밀키라고 그러고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할 때 사용한 키랑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달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각 사용자가 키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키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개인 키가 되고 또 하나는 공개 키가 됩니다. 다시 또 좀 가서. 그러니까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앨리스는 키가 여기 A라고 써 있는 여기 소문자 써 있냐? A로 써 있는 것들이 앨리스 거예요. B로 써 있으면 B 거고 AB라고 써 있으면은 AB가 같이 쓰는 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여기서 표기할 때 K라는 걸로 쓰면 이거는 암호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 키랑 이 공개 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붙은 것은 대칭 키, 비밀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키예요. 근데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한 사용자마다 키를 2개씩 유지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공인인증서에는 2개의 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개 키와 개인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개인 키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공개 키가 됩니다. 그러면 공개 키라는 거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공개를 한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키는 아무한테나 줘도 돼. 그러니까 얘는 이 공개 키를 누구한테 줬어요? 밥한테 줬죠. 그럼 밥이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누구만 풀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앨리스만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비대칭 방식입니다. 우리가 키를 2개 가져서 하나는 나 몰래 나 혼자만 갖고 있고 공개 키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써서 암호해서 주면 나만 풀어보는 거지. 나만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 방식은 똑같이 키를 가져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친구랑 비밀로 요 방식에서 하려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요 똑같은 키부터 먼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공개 키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뭐만 주면 돼? 내 공개키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를 개인키, 요거를 공개키, 마이너스인 건 개인키, 플러스인 거는 공개키. 그렇게 이제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 표기법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용어는 개인키, 공개키. 영어로는 private key, public key예요. private key, public key. 그리고 아까 잠깐 스킵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용어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표준 용어가 있어요. 표준 용어.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면 정보통신 용어 표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쓰는 표준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가기관을 가든 아니면 어떤 기술 문서를 쓸 때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용어를 쓰면 좋을까요? 표준 용어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특히 영어를 아는다. 근데 이 영어를 우리말로 할 때는 어떤 용어로 불려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가서 그 영어를 입력하면 표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잘 활용.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IT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쓰고 뭐 할 때 용어들이 새롭게 나오면 저 블로그에서 저렇게 썼으니까 나도 쓰지 하지 마시고 한 번쯤 표준 용어는 뭘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그 표준 용어를 쓰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높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 그래서 키들은 이렇게 분류되는데 키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키가 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키는 세션 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션은 개념 아시죠? 세션. 그래서 우리가 통신 세션이라고 하면 한번 서버랑 연결해가지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 서버랑 어떤 통신을 끝냈다. 그럼 그거를 한 세션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션 키는 그렇게 한번 어떤 누구랑 연결했을 때 쓰고 버리는 그런 키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션 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인 것처럼 사용 기간 또는 횟수에서 분류할 때는 단기간 키, 세션 키, 일회용 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 우리가 오랫동안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쓰는 키들은 장기간 키, 다중사용 키 이런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랑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랑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뭘 고려해야 될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그냥 메모리에 생성했다가 그냥 없애면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좀 더 재밌게 아니라 잘 메모리에서 지우긴 해야 되는데 뭐 01, 10 뭐 덮어쓰고 뭐 또 덮어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해킹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럴 때 다시 뭔가 보고 못하게끔 하는 기술. 뭐 파일을 지울 때도 뭐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장기간 키는 그런 메모리에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가급적 요즘은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증서를 받았을 때 PC에 많이 유지를 했는데 요즘은 USB에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PC에 유지하는 것보다는 USB에 좀 들고 다니는 게 여러 측면에서 또 편리하고 안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키를 쓰게 되면 뭐가 또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키를 관리하는, 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가장 우리가 안전성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키죠. 키가 노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키를 보호하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기간 키를 오랫동안 써야 되면은 이제 보호하는 기술도 그만큼 더 중요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장기간 키를 써서
보통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장기간 키를 통해서 단기간 키를 뭘 받아가지고 그 세션에서 교환된 메시지는 장기간 키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쓸 키로 암호해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암호 알고리즘 분류할 때 그 키를 어떻게 쓰냐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뒤에 얘기한 것처럼 대칭 비대칭으로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있고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얘기는 알고리즘 수업에도 나오지 않나? 안 하나? 알고리즘 다 필수니까 들었죠. 결정적 알고리즘이 있고 확률적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입력이 같으면 늘 출력이 어때? 같은 것이 결정적인 거고요. 확률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더라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 측면에서 보면 메시지를 암호화해요. 근데 결정적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에서 입력은 뭐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한다. 그럼 입력이 뭐가 들어가? 키와 메시지죠. 그러면 키와 메시지가 같으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문이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런데 확률적 알고리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문이 매번 달라지겠죠. 똑같은 키와 똑같은 메시지를 넣더라도 결과가 되는 암호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 확률적이 좋겠죠. 왜? 결정적 알고리즘은 내가 평문과 암호문이 뭔지 몰라. 암호문 보면. 근데 암호문을 봤는데 맨날 똑같은 게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됐어. 그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더라도 이 메시지랑 이 메시지가 같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보호 세계에서는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조그만한 어떤 힌트가 주어지면 그 힌트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격하는데.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다. 그 정보가 이렇게 아주 대충 넘길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알고리즘 쓰면 늘 똑같은 메시지 암호화하면 똑같은 키로 하면 같아지는 거고 확률적인 알고리즘 같은 거. 그러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꾸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할 때 랜덤 값을 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랜덤 값을 풀 때는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 알고리즘을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 알고리즘보다는 확률적 알고리즘이 더 안전한 거다. 왜? 그런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대칭, 비대칭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랑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경우이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 역사를 되돌아가면 예전 로마 그리스 시대까지 되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컨벤셔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뒤에 설명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처음 발표된 게 1977년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요 키가 같아요. 다른 말로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을 그러고 여기에 쓰는 요 키를 그냥 간단하게 비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암호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보통신 시대고 통신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원격에 있는 사람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비밀을 유지한 채 주고받고 싶다.
근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키를 먼저 공유를 해야 된다. 키만 공유되면 그 다음에는 손쉽게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근데 키는 그러면 우리 맨날 며칠 날 만나서 우리 교환합시다 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서비스를 받을 때 가능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키도 어떻게 교환해야 돼? 통신을 통해서 교환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키 이거야 하고 그냥 줘? 그럼 안 되겠죠. 키가 1011이에요. 그걸 그냥 메시지 그냥 아무런 보호하지 않고 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또 얘를 어떻게 보호해서 줘야 되겠지. 그럼 또 그걸 뭘로 어떻게 보호해?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키를 사전에 어떻게 안전하게 쌍방 간에 교환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슈가 되겠고요. 그 이슈가 해결되면 이제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보장한 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때 암호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암호를 해요.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건 스트림보다는 블럭 암호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블럭 암호 방식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한꺼번에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해진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대로 쪼개가지고 암호를 하게 됩니다. 쪼개가지고. 그것을 블럭 방식이라고 그러고 스트림 방식은 메시지를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암호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는 안 하겠죠. 뭐 이렇게 옛날 것처럼 뭐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앞단에다 딱 두면 그거는 스트림 암호를 하는 게 편하겠죠. 한 바이트씩 교환하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신, 인터넷 통신 같은 걸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거니까 그 메시지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블럭 방식으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AES라고 해서 미국 표준으로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많이 쓰나? 좀 써요. 근데 그것도 또 아까는 문제예요. 그거를 너무 또 강요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걸 강요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액티브엑스. 아니요. 액티브엑스 문제가 좀 또 생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브라우저들은 일반적인 어떤 AS 같은 거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AS를 쓰지 않고 국내 표준인 뭐를 쓰게 한다. 그러면 뭐 크롬이나 아이나 그런 것들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걸 쓰게끔 하려면 추가적인 뭔가 플러그인이 필요한 거고 그 플러그인들을 예전에는 이제 액티브엑스로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액티브엑스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국내 표준, 우리도 우리 표준 갖고 우리 걸 쓰자. 막 이런 것이 이제 좋기도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측면도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암호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메시지를 암호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연산을 마구마구 많이 해가지고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 연산이 뭐냐면 교체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로. 뭐 알파벳으로 하면 L을 만나면 L을 M으로 바꿔라. 뭐 O를 만나면 P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교체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눈치채니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교체하고 자리 바꾸고, 교체하고 자리 바꾸고. 이거를 뭐 16번, 20번 하고 끝나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 과정을 알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바꿀 때 어떤 영향을 받냐면 키 값에 영향을 받겠죠. 그럼 그 키 값을 모르면 다시 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강도가 약한데 그 강도가 약한 것을 여러 번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암호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블럭 방식의 암호화를 많이 쓴다 그랬는데 블럭 방식의 암호화는 늘 우리가 암호화하는 단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AES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28비트예요. 128비트 단위로 무조건 쪼개서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주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작은 걸 주면 안 되고 나머지를 채워서 줘야 돼요. 그래서 채우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패딩이라고. 그리고 메시지가 128비트보다 커. 그러면 쪼개야 돼요. 쪼개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크더라도 결국 쪼개다 보면 맨 마지막 블럭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죠. 그때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또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작든 크든 채우기는 늘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것들을 전체 메시지가 이건데 4개의 블럭으로 쪼개졌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럼 암호화를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각 요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P1이 C1, P2가 C2, P3, C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결정적 알고리즘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P1과 P3가 우연히 같았어. 그러면 C1과 C3가 어떻게 될까? 결정적 알고리즘은 같아지겠죠. 그 같아지는 게 공격자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암호 모드를 쓰는 모드라는 것은 이렇게 쪼개진 것을 어떻게 암호화를 할까라는 거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ECB 모드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그냥 암호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암호화했을 때 우리가 주로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결정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평문 블럭은 똑같은 암호 블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노출되는 그 정보가 어떤 보안을 우리가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 모드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또 요 평문 블럭이 P1과 P3가 같더라도 나중에 나오는 것이 C1과 C3는 달라지게끔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도 한 좀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블럭 방식으로 하는데 블럭 방식은 정확한 크기로 쪼개야 되고 늘 입력이 128비트면 무조건 128비트를 줘야 돼요. 내가 작든 크든 간에.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쪼갠 것들을 어떻게 암호화하냐. 독립적으로 암호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용도로 쓰냐. 쌍방간의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을 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내가 파일 시스템에 내 파일들을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가 있죠.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좋은 점은 뭘까요? 키 교환이 필요 없죠. 내가 암호하고 내가 풀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위에 거는 뭐가 필요해? 키를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줘야 되죠.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문제고. 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암호화해 놓고 필요할 때 풀고. 근데 이때 문제는 뭘까요? 내가 보호하고 싶어서 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해. 다른 사람이 해킹해서 들어와도 못 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암호화를 했어. 근데 그때 문제점은 뭘까? 그렇죠. 키를 잊어먹으면 돈을 수억 갖다 줘도 못 풀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드가 깨지면 뭐 어디다 갖추면 복구해 주잖아요. 돈 좀 주면.
그런 거 해본 사람? 저는 돈 주고 한번 제 USB를 복구해 본 적이 있어요. 돈 꽤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복구 안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열심히 백업하는데 또 지나면 또 백업을 안 하고, 그래도 요즘은 막 클라우드에도 데이터를 넣어놓고 뭐 그래서 좀 낫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 버릇이 돼서 USB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는 방법을 찾은 게 한 학기에 한 번씩 USB를 바꿔. 한 학기에 한 번은 하드에 백업하지. USB를 바꾸려고. 근데 이렇게 암호화했을 때, 암호에서 전환했을 때 키를 잊어먹으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왔더라도 못 풀어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암호화했을 때는 키 백업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을 때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없으면 안 돼? 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대칭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인증을 할 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를 했어. 이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앨리스도 갖고 있고 밥도 갖고 있죠. 그럼 어떤 키로 어떤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앨리스가 했는지 밥이 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입장에서는, 앨리스 입장에서는 저 키는 누구만 갖고 있어? 나랑 밥.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와 나만 갖고 있죠. 근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KAB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저걸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반대 사람이 한 걸로 믿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니까 잘 생각을 많이 못 해봤겠지만, 키가 이 친구하고 나하고 쓰는 게 똑같아. 그럼 이 친구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몰라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더욱 모를 거고요. 그 데이터를 풀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내가 했는지 상대방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별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저장해 놓고 비교해 보기는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실제 실현되려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최신에 한 건지 과거에 한 건지를 뭔가 구분하는 방법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랜덤한 값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랜덤한 값을 얘한테 줘. 근데 밥은 이걸 만들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값이에요. 줘요. 그러면 얘가 뭘 줄 때 요 MB를 여기다가 포함해서 줘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언제 만들 수 있어요? 미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보고 봐야지만 만들 수 있어? MB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MB를 보내고 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시간이 대략적으로 추측이 되죠. 아, 그럼 이거는 요번에 앨리스가 만든 거구나. 이거는 앨리스밖에 못 쓰는 거고, 자기가 안 했으면. 그리고 요거가 만들어진 시점은 요번에 내가 너 앨리스 맞니? 하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오면 아, 앨리스가 지금 컴퓨터 켜놓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인증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상세한 것까지 이해 못하더라도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아, 이렇게 교환할 때 쓸 수 있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저장할 때 쓸 수 있구나, 인증할 때도 쓸 수 있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이런 것들이 재미있으시면 나중에 전문적으로 한번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대칭 암호화론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비대칭 얘기를 하겠습니다.